서울 강남구 화려한 결혼식장. 오늘 이곳에서 운명적 사랑을 맹세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가 후계자 정우와 입양아 출신 소연, 30살.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결혼식에 갑자기 나타난 초라한 할머니 한 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이 둘은 피가 섞인 사이예요. 운명처럼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사랑은 금기가 되고 축복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50층이 넘는 고급 호텔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정우와 소연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죠. 호텔 로비는 벌써부터 꽃다발과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32살 국내 굴지의 병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성실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남자였죠. 의대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병원에서 일하며 차근차근 후계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듯하고 예의 바른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소연은 30살 입양아 출신으로 자랐지만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해왔죠. 정우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정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텔 최상층 신부 대기실에서 소연은 혼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완벽하게 마쳤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죠. 몇 시간 후면 정말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봐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났죠.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소연아,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할머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도 결국 떠나셨고 소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우 어머니 미숙은 60대 중반의 전업주부였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가문을 지키려는 집착이 남달랐죠. 며느리가 될 소연에 대해서도 처음엔 못마땅해 했습니다.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소연의 착한 성품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정우가 어머니를 설득할 때마다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숙도 결국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출신은 평범하지만 정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였고 무엇보다 인품이 좋았거든요. 오전이 지나가고 결혼식 시간이 다가올 무렵 소연은 대기실에서 혼자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의 주름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장에는 벌써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쪽 친척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소연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 대기실 밖에서 호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숙자가 들어왔대요. 식장 안으로. 어떻게 경비를 뚫고 들어온 거지?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은 귀를 기울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평온했던 결혼식 준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던 차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입구로 계속해서 하객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오늘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까? 소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곧 식장으로 향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식장 전체를 감쌌고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우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우 신랑과 소연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편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초라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들어섰어요. 80대로 보이는 김복래였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지고 때가 묻어 있었고 신발도 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어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혹시 길 잃은 할머니 아닌가요? 복례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식장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숙의 옆에 앉은 남편 정태수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복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순간 되살아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복례는 제단 바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정우가 당황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복례는 정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사회자가 놓아둔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마이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복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둘은 피가 섞인 사이입니다. 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쳤죠. 정우는 경악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고 신부 대기실에서 입장을 준비하던 소연은 마이크 소리를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과 그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같은 핏줄이에요.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복례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숙 씨, 안녕하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미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30년 전 당신이 시골에서 저지른 일을 기억하세요. 그때 그 아이가 바로 저기 신부 대기실에 있는 소연이에요. 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아버지와 복례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복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내 딸이 남긴 것들이에요. 내 딸, 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있었죠. 정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재단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복례가 내민 낡은 봉투를 보자 정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의 증거들이었죠. 이건 대체 뭡니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례는 봉투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정태수와 한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소연과 닮은 구석이 있었죠. 이 사진 속 여자가 소연이의 어머니 영숙이에요. 제 딸이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당신은 시골 출장을 와서 우리 민박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영숙이는 20살이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 수 없었던 거죠. 미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복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정태수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임신 확인서가 들어있는 병원 진료 기록지까지 말이에요. 영숙이가 임신했다고 연락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나요? 복례가 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돈을 주며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영숙이는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 갔어요. 정태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병원에서는 사산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복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는 살아있었고 병원에서 몰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우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복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숙이는 그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당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말이죠. 결국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소연이 휘청거리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소연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가 저의 친할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너는 내 외손녀야 영숙이의 딸이고. 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흐느껴 울기도 했고 어떤 이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죠. 정우가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소연이와 저는
정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지만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우야. 정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당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이것들로 확인해 보세요. 소연이는 분명히 정태수 씨의 딸이에요. 그리고 정우 씨와는 이복 남매 관계라고요. 미숙이 그 서류들을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혈액형, 생년월일, 그리고 아버지란에 적힌 정태수의 이름까지 말이에요. 하객들 중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이 믿을 수 없는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어던지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우리는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정우도 소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이복 누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복례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단다. 그때는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었단다. 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충격적인 가족사의 폭로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며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병원 도장이 찍힌 출생증명서, 혈액형 검사 결과, 그리고 영숙이 직접 쓴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숙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의사인 그가 보기에도 이 서류들은 진짜였습니다. 병원 도장의 연식, 종이의 상태, 심지어 당시 사용하던 양식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의 것과 일치했죠. 어머니, 이 서류들은 진짜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영숙이 임신 중에 찍은 초음파 사진과 태명으로 불렀던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소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복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매일매일 뱃속의 아이와 대화했어요. 우리 예쁜 소연아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소연은 그 메모지들을 보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이 갑자기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결혼식은 시작됐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어머니, 정우가 놀라며 미숙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우리 재단의 이미지의 치명타예요.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어차피 직접적인 혈연 관계도 아니고 조용히 보상금이나 주고 보내요.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숙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너무 잔인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정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어머니가 이런 냉혹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소연은 미숙의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소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양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소연은 웨딩드레스의 긴 치마를 잡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지, 가족끼리 결혼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정우 씨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런 관계라면. 복례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한 거란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었어. 정태수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죠. 정우야. 정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정말로 소연이는 정우의 목소리가 절망에 가득 찼어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커다란 상처가 될 줄은. 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태수가 직접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미숙은 남편의 고백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던 소연이 남편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숨겼어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웨딩드레스의 장갑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소연아. 정우가 급히 소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 씨, 우리가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라면 더 이상은 안 돼요. 하객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복례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함께 갈게.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식장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고 일부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소연이 식장을 떠나려는 순간 정우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가능성을 붙잡고 싶었어요. 아버지, 정말로 확실한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영숙이 죽기 전에 손수 쓴 유서였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복례가 바랜 편지지를 꺼냈어요. 영숙이가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태수 씨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만 주고 나를 버렸어요. 우리 아기도 죽었다고 하네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만약 우리 아기가 살아있다면 제발 사랑해 주세요. 정태수는 그 편지를 보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23살의 젊은 의대생이었던 자신이 시골 출장에서 만난 순진한 시골 처녀를 유혹했던 일 말이죠. 그때 나는 정말 젊었고 철없었어. 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임신했다고 연락 왔을 때 나는 이미 미숙이와 약혼한 상태였어. 아버지의 강요로 말이야. 미숙은 남편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 병원에서는 사산 처리한다고 했고 정태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복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몰래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손녀를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런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정태수가 절규했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그 때문에 고아가 된 이복 누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극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였군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 어머니 영숙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행복해 했단다. 매일 뱃속에 너와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하객들은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정태수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드라마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정우 씨, 우리는 이제 소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연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정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소연은 약혼 반지를 빼며 정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정태수가 갑자기 소연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태수는 기자들과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에게 그리고 미숙이와 정우, 소연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명 병원 재단가의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으니까요. 소연은 웨딩드레스 치마를 들고 복례와 함께 식장을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숨겨진 과거까지 드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식장에는 어수선한 분위기만 남았어요. 하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단에 혼자 서서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이 파탄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가 결혼식 파탄, 숨겨진 혼외자식 폭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정태수의 병원은 환자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재단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소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복례는 식장에서 헤어진 후 소연에게 주소를 알려주고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복례는 시골 마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며 오랜 세월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소연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소연아, 할머니야. 소연은 문을 열었고 복례가 두 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혼자 있을까봐 걱정돼서 왔단다. 복례가 소연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소연은 복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복례는 보따리에서 미역과 여러 반찬거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못 먹고 있을 것 같아서 음식을 좀 해왔단다. 복례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소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복례는 소연을 식탁 앞에 앉히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영숙이가 좋아했던 음식이었어요. 내 어머니 영숙이 이야기를 해줄게.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영숙이에 대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는 20살의 순수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민박집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영숙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손님들이 와도 항상 웃으면서 정성껏 대했지. 복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의대생 정태수가 시골 병원 실습차 그들의 민박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멋진 남자를 본 영숙이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정태수 씨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 의사가 될 거라고 하니까 영숙이 눈에는 왕자님처럼 보였나 봐. 복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달 동안 정태수는 민박집에 머물렀고 영숙이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정태수도 순수한 영숙이에게 호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에게 영숙이는 잠깐의 로맨스 상대일 뿐이었어요. 영숙이는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재미였던 거야. 복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태수가 서울로 돌아간 후 영숙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뻐하며 정태수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돈만 주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니까 말이야. 복례가 눈물을 닦았어요. 영숙이는 서울로 올라가 정태수가 알려준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의외의 제안을 받았어요. 의사가 몰래 복례에게 연락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한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고마웠어. 영숙이한테는 사산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아이를 맡겨준 거야. 복례는 갓난아기였던 소연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숙이는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정태수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영숙이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나 봐. 영숙이는 1년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복례는 영숙이의 죽음을 소연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에 깊은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소연아, 할머니가 너무 가난했어. 민박집도 빚 때문에 날아갔고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단다. 복례는 어린 소연을 키우려고 갖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나이 든 할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 거기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복례는 소연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멀리서나마 소연의 성장을 지켜봤고 가끔씩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나타나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참았단다. 소연은 복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소연아, 할머니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건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교육도 받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할머니의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복례는 소연을 끌어안으며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소연아, 이제는 할머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할머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복례는 그날 밤 소연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소연이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어 며칠간 함께 지내기로 한 거죠. 그 사건이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소연과의 충격적인 관계,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재단 이사회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태수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떨어져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죠. 정우야, 이제 내가 나서야 해. 정태수가 아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겠다. 하지만 병원과 재단은 계속 이어져야 해.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정우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기로 한 거죠. 정우야, 무슨 소리냐? 정태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와 제가 이런 관계가 된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이에요. 저는 그 결과를 안고 살 수 없어요. 정우는 이미 사직서를 작성해 두었어요. 병원에서의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재단과도 연을 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결정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정우야, 그럼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살겠다는 거니? 일반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살겠어요. 제 실력으로 말이에요.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던 거죠. 정태수는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숙이와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소연은 복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활용해 시청 복지과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됐어요. 소연이 기뻐하며 복례에게 달려갔어요. 정말이니? 우리 소연이가. 복례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소연의 첫 출근일, 정우가 갑자기 그들을 찾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만난 정우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우 씨, 왜 오셨어요? 소연이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복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소연과 정우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나는 재단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어.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왜요? 그건 정우 씨 인생인데.
아버지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너와 이런 관계가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니까. 소연은 정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 씨까지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포기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정우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일반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 거야. 내 실력으로만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관계가 된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소연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널 자유롭게 두는 게 마지막 내 마음이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 씨도 행복하세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너도 그래야 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원래 소연에게 줄 예정이었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건 처분해버릴게. 정우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 씨가 보관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증거로요. 정우는 반지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소연아, 우리는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적이 되지는 않아도 되는 거지?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런 관계였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연인에서 이복남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기로 한 거죠. 정우가 떠나고 난 후 소연은 벤치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황금빛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복례와 소연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시청 복지과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노인 복지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하고 도움을 드리는 일이었는데 소연에게는 천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복례 할머니, 오늘도 손녀딸이 일찍 들어왔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소연이가 참 착해. 복례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복례와 소연은 작지만 따뜻한 한옥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오랫동안 모아둔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배추, 무, 상추 같은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소연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어요. 어서 와라. 오늘 하루는 어땠니? 복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어요. 겨울 준비를 도와드렸거든요. 소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소연은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웠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심어놓은 감자가 제법 많이 열렸어요. 소연아, 내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랑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례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소연이 밝게 웃었어요. 우리 소연이는 정말 착해. 할머니가 무엇으로 이런 복을 받았는지. 할머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감자를 캐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30년간 헤어져 있었던 시간을 메우듯 매일매일이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정우였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받고 잠시 망설이다가 복례와 함께 읽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 소연이에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실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소연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속죄 않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비록 함께할 순 없지만 진심으로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소연이가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을 이루셨길 바라고 할머니께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우 드림. 소연은 편지를 읽고 잠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정우도 참 착한 아이야. 복례가 편지를 읽고 말했어요. 네, 정우 씨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정우 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며칠 후 소연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 저 새로운 일을 맡게 됐어요. 소연이 신이 나서 복례에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복례는 소연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외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소연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소연아. 이제야 진짜 할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우리 소연이 이렇게 잘 자랐어. 이제야 숨을 쉰다. 이제야 내가 사는 것 같구나.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때로는 사랑도 가족도 운명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는 것에서도 빛이 나죠. 정우와 소연의 아픈 사랑, 복례 할머니의 끝없는 모성애에 마음이 울렸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